자, 7장이 우리가 중요한 챕터라고 했었죠. 여러 번 강조했지만 3장과 7장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7장은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부분과 전체의 관계와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맹인과 코끼리 다리와 코끼리의 관계, 뭐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인 전개에 있어서는 문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트레이닝하는 데이터하고 이게 부분이죠. 그 다음에 테스트하는 데이터, 그게 전체가 최소한 같은 통계적인 또는 확률적인 분포를 갖는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 문제가 좀 쉬워진다는 얘기죠. 그런 전제 가정 하에 그걸 팩 어썸션이라고 합니다. 그런 가정 하에 지금 이론을 유도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뭐 이 디테일한 유도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 전제 가정이 뭔가를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학습하는 데이터하고 인퍼런스 하는 데이터가 분포가 같을 때는 문제가 아주 쉬운 문제다. 그거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신의 영역을 도전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뭐 알고 보면 오늘 또 결론을 내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그랬죠. 실전으로 들어가면은 문제가 엄청나게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학습하는 데이터하고 실제 인퍼런스 하는 데이터가 확률 분포가 약간 다를 때도 있고 그러면 럭키한 케이스고 심지어는 아주 많이 다를 때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심지어는 아예 다른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냥 뭐 완전히 독립적인 그런 이제 케이스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세컨 제너레이션 AI가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와 있는 거는 1세대 AI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학습하고 인퍼런스 하는 데이터가 비슷한 거. 즉, 거기서 암시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의 태스크만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뭐 초반에 얘기했었죠. No Free Lunch Theorem이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머신러닝, 뭐 딥러닝 모델을 가지고 여러 개의 타스크를 핸들링하는 건 불가능하다. 결국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좋아하는 그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은 그런 AI는 죽었다 깨나도 못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은. 그래서 싱글 태스크에서 잘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2세대 앞으로 이제 먼 미래 또는 조만간 다가오는 미래에 해야 될 일들은 하나의 노프리 런치 시어럼이 있긴 하지만은 뭐 이거는 이제 확률 이론적인 거고 하나의 AI가 꼭 뭐 하나의 컴포넌트로 이루어지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개 멀티태스크를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걸 AGI라고 하죠.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래서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은 게 결국은 AGI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면 됩니다.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그런 방향인데 그 방향으로 가기에는 아직 갈 길이 무지막지하게 여러분 세대에서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음 세대 또는 다다음 세대나 가능해질지 모르는 굉장히 챌린징한 문제가 남아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7장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단순하게 뭐 수식적인 문제들이 아니고 아주 심오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 행간의 뜻을 읽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ERM이라는 그 트레이닝 에러를 디파인을 했고 그걸로 햅트 이니퀄리티로 해서 뭐 어떤 식을 유도를 했죠. 그래서 뭐 유니언 바운드를 써갖고 이런 종류의 식을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모델에 대해서 이
테스트 에러 또는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가 트레이닝 에러와 아주 작은 차이를 보일 확률, 높은 확률로 작은 차이를 보일 확률은 이런 식이 성립이 되고, 이때 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이 식, 요게 델타 값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델타하고 감마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 요 식이 결국은 이제 감마를 나타난다 그랬고, 여기서 중요한 파라미터가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식의 유도 과정보다 사실은 결론을 여러분들이 결론이 의미하는 바를 잘 해석해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K는 모델의 사이즈고, 그러니까 지금 몇 개의 모델을 쓰고 있느냐. 조금 현실적인 예시를 들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학습을 시킬 때 여러 개의 모델을 쓰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학습하는 중간중간에 계속 파라미터 세타가 변화하죠. 그러면 시간축상으로 여러 개의 모델이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세타가 계속 변하니까 10번 변화했으면 10개 모델이 있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발상의 전환을 해서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게 K가 그런 모델에 가능한 개수다라고 보면 되고, 자, M은 학습 데이터의 사이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 데이터가 이건 직관적으로 당연한 얘기죠. 학습 데이터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좋은 거니까 그 부분과 전체의 차이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아주 굿뉴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여러 번 질문이 나와서 전기공학부 학생들이면 당연히 아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비전공자들이 하도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퀀타이제이션 개념이 시노미 시스템이나 통신기초 정보 이론 들은 사람들은 기본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기본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파라메타의 세타라는 파라메타가 디멘전이 D다 그러면 세타가 벡터면 세타 1부터 세타 D까지 있겠죠. 자, 이게 각각 실수입니다. 근데 논리 설계나 컴퓨터 기초나 이런 걸 들은 사람들은 이 모든 디지털 컴퓨터는 디지털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이너리 넘버는 말 그대로 디스크리트한 넘버입니다. 근데 실수는 컨티뉴어스한 넘버니까 둘 사이가 매치가 안 됩니다. 사실은 모든 실수들은 컴퓨터에서 다루려면 디스크리타이즈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디지타이즈 한다 그러고, 저희 전기공학에서는 이걸 퀀타이즈 한다라고 합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0에서 1까지의 실수 숫자를 표현한다고 할 때 그 안에 있는 실수의 개수는 무한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걸 메모리로 처리하려면 무한대의 메모리가 필요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16빗 컴퓨터다 그러면 2의 16승계의 가능한 숫자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0에서 1 사이를 2의 16등분을 잘게 쪼개서 그게 중간값들을 대표값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근사치로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실수가 0.5111 이러면은 이게 예를 들면 2의 8승에 해당하는 숫자에 비슷하게 맞아 떨어진다. 사실은 노멀라이즈 하면 2의 16분의 2의 8승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 그 숫자로 대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을 퀀타이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 숫자들을 n개의 넘버로, 스몰 mbc 디지털 컴퓨터의 빗 숫자면은 그게 표현할 수 있는 숫자는 n개니까 세타1을 n개의 숫자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도 n개 가능한 숫자가 있고, 여기도 n개 가능한 숫자가 있고, 여기도 n개 가능한 숫자가 있으니까 모든 가능한 콤비네이션은 n의 d승이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중복순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어떤 스칼라 파라메타를 n개의 디스크리트한 넘버로 퀀타이즈 할 경우 가능한 파라메타의 개수 k는
n의 d승이 된다. 결국 뭐냐면 사실 이 n은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왜냐면 뭐 16빗을 컴퓨터를 쓰면 2의 16승이 되는 거고, 32빗 컴퓨터 쓰면 2의 32승이 되는 거고, 64빗 컴퓨터 쓰면 2의 64승이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파라메타의 디멘전, 이게 k가 d승에 비례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게 중요한 이제 파라미터가 되는데, 그게 d승이 여기에 k 대신 n d승을 집어넣으면 로그가 있어서 파워가 앞으로 튀어나가죠. 그래서 결국은 요 식에서 보면은 튀어나가기 때문에 m이 d에 비례한다. 즉 지난 시간에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가 오늘도 반복될 겁니다. 자, 오늘까지는 이 모델이 파이나이트한 경우, 즉 이런 디스크리트한 경우를 따진 거고, 사실은 이걸 모델 자체가 이 파라미터들이 컨티뉴어스한 경우도 따질 수 있습니다. 무한계의 h를 갖는 그런 케이스를 오늘 따질 텐데, 그 경우에도 사실은 동일한 결론이 뭐 직관적으로는 당연한 얘기고요. 이게 인피니트한 h로 바뀌는 케이스도 오늘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고요. 그래서 전공자 학생들은 다 아는 얘기고, 혹시 비전공한 학생들이 이 부분 잘 모르는 학생들은 퀀타이제이션, 뭐 디스크리타이제이션, A to D 컨버전 이런 용어로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 식을 가지고 요 식이라 그래야겠네요. 즉 뭐냐면 그 트레이닝 에러와 테스트 에러,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선 테스트 에러를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라고 합니다.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와 트레이닝 에러의 차이는 감마보다 작다. 그리고 감마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파라메타로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트레이닝 데이터의 사이즈라든가 또는 모델의 사이즈로 조정을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감마가 요 값이니까. 자, 요 상황에서 이 부등식을 한번 분해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요. 딱 세 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원래 부등식이 엡실론 h 엡실론 햇 h는 감마보다 작다. 자, 이거를 절대값을 풀어 헤치면 뭐 이런 게 나오겠죠. 플러스 감마에서 마이너스 감마 사이. 당연한 얘기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일단 요 오른쪽 부등식을 먼저 한번 써볼까요? 자, 요거를 또 오른쪽으로 옮기면, 자, 여기서 이제 h는 임의의 h죠. 그러니까 임의의 모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의의 모델이니까 아무거나 갖다 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죠. 그 말은 여기서 h를 h-로 임의의 모델이니까 아무거나 써도 되니까 h-이 뭐였냐면 트레이닝 에러를 미니마이즈하는 모델이었죠. 그게 ERM의 정의였고 h 대신에 h-를 써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이제 요 줄이 중요한데 뭐라고 우리가 h 스타를 디파인 하냐면 테스트 에러, 즉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를 미니마이즈하는 어떤 모델
H 스타라고 가정을 해보자. 근데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 테스트 에러는 이 뭐랄까요? 이 트레이닝을 담당하고 있는 뭐랄까 인간 입장에서는 이 불가침의 영역이라는 얘기죠. 결국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거는 신만이 알 수 있는 솔루션이라는 얘기죠. 즉 신이 만약에 그 솔루션을 알고 있다고 하면 그거를 H 스타라고 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가장 좋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AI 모델이다. 머신러닝 모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H 스타가. 근데 인간은 알 수 없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참 이 수학의 묘미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계산 불가능한 거, 알 수 없는 것들도 사실은 정의만 잘하면 다룰 수 있다는 게 또 수학의 엄청난 매력이 되겠죠. 어쨌든 자 H 스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자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요 H hat 대신에 자 H hat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H hat은 트레이닝 에러를 미니마이즈하는 놈으로 디파인 됐었죠. 그렇죠? 엡실론 해시니까. 요거는 인간이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닝 데이터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열심히 SGD 돌려서 거기서 적당한 에폭에서 로스 펑션 계산하면 그게 요 엡실론 해시 되고 그때 고정된 그러니까 그때 이제 계산된 세타 값에 해당하는 전체적인 딥러닝 모델 펑션, 머신러닝의 펑션을 H-hat이라고. 이건 인간이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SGD로. 자, 요놈과 인간이 계산 못하는 H-스타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근데 그 관계를 생각할 때 에러도 두 종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계산할 수 있는 트레이닝 에러 엡실론 해시 있고 신만이 알 수 있는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 엡실론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식의 그 배열을 보면 아주 절묘합니다. 이게 왜 절묘하냐면 이 왼쪽에는 인간이 계산 못하는 걸 일단 갖다 배치를 시켜놓는다는 얘기죠. 그거를 인간이 계산할 수 있는 어떤 것들로 대체를 일단 하고 그러니까 계속 엡실론 햇으로만 뭔가를 인간이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뭔가를 유도를 해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엡실론 햇에서 H-햇이 들어갔었는데 저놈을 H 스타로 놓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컨셉추얼한 겁니다. 이게 수학적이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트레이닝 에러를 미니마이즈하는 놈을 집어넣었으니까 이게 미니마이즈된 트레이닝 에러입니다. 이 자체가. 근데 신만이 알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그 모델에 해당하는 H 스타를 저 트레이닝 에러에 놓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녹색 찢었어. 컨닝을 해도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컨닝해도 된다라는 말을 한 이유는 수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뒤에 남학생. 예, 크게 얘기해 보세요. 트레이닝 에러도 당연히 미니마이즈 된다. 이유는 설명해 보세요. 예, 제가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지고 말았네요, 학생이. 사실은 함정 질문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학생이 답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트레이닝 에러를 최적화하는 놈에 대해서
가장 좋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최적화하는 테스트를 최적화하는 모델을 집어넣었을 때 트레이닝 에러가 그대로일 거다. 아니면 더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더 좋아진다는 얘기는 작아진다는 얘기죠. 더 작아지거나 좋아진다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완전 착각이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좀 수학적인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엡실론 햇을 미니마이즈 하는 놈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옵티말 하던 최적이든 최적이 아니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수학적으로 이걸 최소화하는 놈은 이놈의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엡실론 햇을 최소화하는 놈은 H 햇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불행하게도 최적이 아닐 거일 뿐이지 엡실론 햇을 최소화하는 거는 맞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목적은 엡실론 햇을 최소화하는 게 아니고 엡실론을 최소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뭐랄까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미 이 숫자는 트레이닝 에러를 HS를 갖다가 집어넣으면은 더 이상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왜? HS의 정의가 저걸 최소화하는 놈이라고 이미 정의를 해버렸으니까. 그 어떤 다른 거를 집어넣어도 이거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신만이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놈을 집어넣더라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여기서 바로 부분과 전체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6장까지 죽어라고 배운 이 최적화 기법들 뭐 SGD 뭐 아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죽어라고 열심히 써봐야 말짱 헛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장을 지금 다루는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강조했듯이 지나친 학습은 몸에 해롭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과도한 학습은 정말 몸에 해롭습니다. 머신러닝 입장에서 보면 인간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놈을 H 스타로 바꿔치기 하면 최적인 것에서 벗어나니까 에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등식이 오른쪽으로 향하고 이 콜들을 다 빼먹었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생각해 볼 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게 그대로이거나 더 작아져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부분과 전체 차이가 일어나는 거고 트레이닝 에러는 열심히 학습시켜봐야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뭐 굳이 뭐 여담으로 또 추가를 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거는 사실 전기 전자 쪽 제어 쪽 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인데 최적화 관점에서 머신러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머신러닝은 최적화 이론 중에 한 분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엄청난 착각이라는 얘기죠. 머신러닝은 최적화를 갖다 쓸 뿐이지 최적화의 한 분야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바로 이게 그걸 증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최적화를 하면 오히려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머신러닝에서.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가르쳐 놓고 가르친 게 문제가 있다고 지금 주장하는 꼴이 돼가고 있는데 그래서 AI 머신러닝을 이렇게 함부로 여러분들이 만만히 봤다 큰 코 다친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머신러닝은 최적화가 아니다. 그런 부분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다. 즉 최적화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머신러닝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만은 그대로 가고. 자, 여기서 요 놈을 요 부분을 다시 요 왼쪽 식에다가 한번 또 다시 적용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저 부등식을 두 번 적용하는 거죠.
왼쪽 식인데 여기서 h는 이미 h니까 이 h를 h 스타로 이번에 바꿔치기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h 스타 바꿔치기 하고 요놈을 여기로 보내고 요걸 여기로 보내면 엡실론 h 스타 여기서 감마가 한 번 더 튀어나오니까 2감마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식의 마지막 줄이 나오게 된다. 라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자, 제일 왼쪽도 신만이 계산할 수 있는 테스트 에러, 즉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입니다. 일반적인 케이스. 전체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제일 오른쪽도 신만이 계산할 수 있는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 그래서 이게 뭘 지금 한 거냐면 우리가 계산을 못한다고 생각했던 놈에 대해서 뭔가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부등식이지만 수학의 놀라운 어떤 효용성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계산 불가능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결론을 내고 있다는 얘기고, 더 중요한 사실은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 관점에서 트레이닝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모델의 에러는 신만이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에 대한 에러하고 상당히 가깝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요놈과 요놈의 차가 2감마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2배가 늘어났지만 감마가 뭐 예를 들면 10의 마이너스 3승처럼 굉장히 작은 숫자면 0.001이나 뭐 0.002나 대세에 크게 지장 없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테스트 에러,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 관점에서 그거를 이제 메저로 썼을 때 트레이닝에서 최적화된 모델과 신만이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 사이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이론을 쓴 것들도 아닌데 결론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심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집에 가서 한번 여러 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이론들을 그 팩 러닝 시어리라고 하고, 요 얘기는 사실 맛보기만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이 이론들이 이제 계속 발전되고 있어서 요거는 이제 이 H들이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다라고 가정을 하고, 디터미스틱하다고 가정을 하고, 즉 세타들이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라고 가정해서 나온 이론들이고, 최근에는 이제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오늘에도 잠깐 언급될 거고, 딥러닝 자체를 확률적으로 다루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에서, 즉 파라메타 세타들이 고정된 게 아니고 확률 변수다라고 해서 이론을 또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이론인데 그런 형태로도 이 이론이 확장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심오한 이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론 쪽을 이제 할 사람들은 이런 쪽에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지난 뭐 챕터 1에서도 그 딥러닝의 유명한 4명 중에 3분이 튜링상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제 조만간 이쪽 분야에서도 튜링상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좀 이따가 다음 페이지에서 소개하는 그 VC 디멘전이라는 개념을 만든 베프닉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아마 튜링상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 머신 러닝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핵심 이론이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는 그냥 맛보기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 결론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나중에 대학원에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또 깊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거를 이제 요약을 한 겁니다. 뭐 복잡하게 써놨지만 다 유도됐던 거고요. 아까 방금 전 식에서 마지막 식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가 에프실론 H 해세대에서 계산됐고,
요게 엡실론 H 스타의 정의죠. 여기 엡실론 H 스타를 그대로 갖다 붙인 거고, 2 감마, 요 감마가 그대로 여기 쓰인 겁니다. 그래서 앞에 시계에 나왔던 조교 여기 있나? 조교? 없나? 물이 없네? 요 식을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감마는 요걸로 대체하고. 자, 그래서 이 식이 이제 챕터 초반에 처음에 얘기했던 바이어스하고, 바이어스는 언더피팅이 발생할 때 해당되는 항목이고, 베리언스는 오버피팅이 발생할 때 해당하는 항목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이론이 추가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정보를 주냐면, 바이어스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돼야 되고 베리언스는 어떤 식으로 계산이 돼야 되는 거를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이어스는 이 첫 번째 항인데, 이 첫 번째 항목만으로 봐도 이게 왜 언더피팅에 해당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게 앞식에 엡실론 H 스타인데, 그 정의가 이거죠. 무슨 얘기냐면, 가능한 모든 모델 집합 중에서 테스트 에러,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를 최소화하는 놈을 찾아라라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모수가 작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모수가 아주 크면, 버라이어티 하면 모든 가능한 가장 바람직한 솔루션을 그 안에서 찾을 텐데, 예를 들면 운 나쁘게 재수없이 모수의 집합이 최적의 점은 이쪽에 있는데 모수의 집합은 여기에 있으면 엉뚱한 데서 찾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런 상황도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죠. 즉 언더피팅이 뭐냐면 아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폴리노미알 차수가 낮은 것들, 이런 것들은 결국은 D가 지워버렸네요. 작은 뭐 그런 케이스인데 결국 모수가 작은 케이스라는 얘기죠. 그 말은 이 숫자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에러가. 그래서 즉 모수가 작다는 얘기는 모델이 가질 수 있는 다이버시티, 다양성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대로 핸들링을 못한다. 즉 모델이 복잡도가 너무 낮아갖고 표현력이 너무 낮아서 문제를 제대로 못 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복잡한데 1차 직선으로만 커브 피팅을 하려니까 자꾸 안 맞는다는 얘기죠. 딱 그게 언더피팅, 바이어스 현상이죠. 자, 그 현상과 이 모수, 라지 H가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여기서도 베리언스도 이제 이 이론에 의하면 굉장히 실용적인, 이제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 같은데 나중에 상용화하거나 회사 같은 데서 아니면 연구를 할 때 쓸 수 있는 가이드라인들이 바로 나옵니다. 자, 이게 결국은 오버피팅을 결정해주는 양인데,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죠. 에러, 모든 게 다 에러니까 지금. 그래서 오버피팅이 발생했다고 쳤을 때 오버피팅을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다라는 결론이 바로 나옵니다. M 아니면 K라는 얘기죠. 자, M은 키울수록 좋고, 그렇죠? K는 낮출수록 좋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저 M부터 볼까요? M에 반비례하니까 M은 학습 데이터죠. 학습 데이터를 늘리면 늘릴수록 결국은 오버피팅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버피팅이 일어나는 현상을 정성적으로 얘기하면 문제 복잡도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쓰려고 하는 모델의 표현력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강조했지만 엠리스트 같은 필기체 인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CNN 레이어 한 두세 개 레이어면 충분한데, 그러니까 레즈넷을 쓴다 그러면 레즈넷 18이 가장 작은 건데 그것도 오버한다는 얘기죠. 지나치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버피팅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고, 뭐 레즈넷 152를 쓰면은 더 오버피팅이 많이 일어나겠죠. 즉
문제의 복잡도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쓰려고 하는 머신러닝, 딥러닝 네트워크의 표현력이 엄청나게 크면 이런 이제 오버피팅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은 그럴 때는 데이터 숫자를 많이 늘려서 데이터 숫자를 늘린다는 얘기는 데이터 자체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치 문제의 복잡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문제의 복잡도를 올리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 숫자를 늘린다는 얘기는. 왜냐하면 점들이 여기저기 막 찍히니까. 처음엔 2-3개 찍히면 이걸 커브 피팅하는 게 되게 쉬운데 뭐 여기 찍혔다 저기 찍혔다 수백 개 찍혀 있으면 이거 커브 피팅하기 되게 어려워지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K는 아까 모델의 복잡도라고 그랬죠. 앞에 로그가 붙어 있으니까 결국은 파라메타의 개수에 비례해서 저 오버피팅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도저도 안 될 때는 뭐 예를 들면 레즈넷 AT는 쓰고 있는데 ST는 쓰지 말고 레즈넷 뭐 한 2나 3만 써도 된다라는 얘기죠. 엠리스 같은 데는. 그래서 오버피팅이 발생했을 때는 두 가지 해결책이 있다. 데이터 첫 번째 해결책이 더 바람직합니다. 사실은 데이터를 더 많이 확보하는 거. 근데 여러 번 강조했지만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돈이 많이 든다 그랬죠.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거나 아니면 저도 안 되면 이제 모델의 사이즈를 줄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건 좀 리스키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함부로 줄였다가 또 좀 다른 또 복잡성이 나중에 나타나면 또 골치 아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일장에서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여러분들한테는 안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AI 엔지니어들의 인건비가 사실은 AI 개발비의 거의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소프트웨어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GPU 서버 해봐야 인건비에만 얼마 안 되고 그런데 실제 이제 AI를 상용화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을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면 데이터를 모으는데 한 거의 90% 비용이 들어가고 전체 비용의 한 10%가 AI 개발 비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인건비란 얘기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엔지니어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뉴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죽어라고 일해봐야 전체 예산의 10%만 여러분들이 최대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불행한 현실이죠. 거기 더 웃기는 사실은 90% 되는 예산이 데이터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데 그 안도 자세히 뜯어보면은 또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과 또 데이터를 레이블링 하는 과정이 또 분리가 될 수가 있는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은 또 돈이 별로 안 듭니다. 그냥 들이다 대고 찍으면 되니까 사진 뭐 영상으로 치면은 아무나 가서 막 찍으면 되는데 그게 어떤 물체고 그 물체가 화면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 뭐 이렇게 바운딩 박스를 쳐주는 게 이게 생각해보면 엄청난 수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작업을 하는데 이제 굉장히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90% 예산에 또 다시 거의 한 90% 예산은 라벨링 하는 데 다 들어간다. 9, 80이니까 81%의 예산이 그러니까 라벨링 하는 데 들어가고 나머지 9% 정도는 데이터 실제로 모으는데 쓰이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져서 약간 그래서 우픈 현실은 어떤 기업이 AI를 도입을 할 때 돈을 제일 많이 써야 되는 곳이 결국은 알바생들 고용해서 라벨링 하는데 쓰는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좀 우스운 현실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라벨링을 수작업을 통해서 막 해주는 그런 회사들, 미국 같으면 실리콘밸리의 스케일 AI라는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인데 AI를 안 합니다. AI를 안 하는데 AI 회사보다도 더 회사 가치가 높습니다. 거의 1조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등장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이쪽 비즈니스가 데이터 디펜던시가 지나치게 높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앞에 나와 있는 식을 요게 엡실론 H 스타 2 감마였는데 요게 감마라는 거를 이제 M에 대해서 재정리한 식이죠. 요게 해보면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겁니다. 이제 라지오는 무엇에 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요 가로 안에 있는 것의 상수배만큼 로 뭐 비례한다 이런 뜻인데, 보면은 중요한 거는 상수 팩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감마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니까 작으면 데이터셋이 많아져야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모델의 파라메타의 개수, 아까 또 설명했듯이 로우가 있기 때문에 파라메타의 개수에 비례해서 데이터 사이즈를 늘려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실용적인 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레즈넷 18을 가지고 뭐 예를 들면 10만 장으로 학습을 해서 결과가 잘 나왔다. 그러면 레즈넷 152를 가지고 그 학습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생각을 해보면, 이 이론에 의하면 바로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10만 장 갖고 택도 없고 한 10배 정도, 100만 장은 있어야 제대로 학습이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 실제로 안 돌려보고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론 없이 덤비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지난번에도 예시를 들었지만은 이론적인 배경이 없으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엄청난 닭짓을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실제 지금 뭐 예를 들면 지난 예시하고 반대로 모델이 언더피팅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델 사이즈만 늘리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 언더피팅이 발생하고 있는데 모델 사이즈만 늘리면 될 거를 그걸 모르니까 자꾸 그냥 데이터만 드립다 고화돼서 회사에 몇백만 불의 손해를 입힐 수도 있고, 반대로 현재 오버피팅이 발생하고 있어서 사실은 데이터를 더 모아야 되는 상황인데 모델이 너무 부족해서 표현력이 부족한 줄 알고 모델 사이즈만 계속 더 늘리고 있는, 그러니까 뭐 레즈넷 152를 쓰다가 레즈넷 1000을 쓴다거나 이런 황당한 문제를 점점점 어렵게 만들어 버리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운전자들도 보면은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운전 한 1, 2년 한 사람들이 제일 위험하죠. 사고도 많이 나고 어설프게 알아서 크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하려면은 제대로 이론적인 기초를 알고 접근을 해야지 코딩 잘한다고 그냥 덤볐다가 큰일 나는 일을 벌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인만 피해를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본인이 속한 회사나 어떤 연구 조직에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이론을 생각해 볼 거리가 많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모델들이 개수가 유한한 경우, 즉 파라메타들이 디스크리트한 경우만 다룬 겁니다. 근데 모델 개수가 무한한 경우도 이론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이건 좀 훨씬 더 복잡한 이론이라 뭐 유도 과정은 생략하고 결론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모델 파라메타들이 다 리얼 넘버, 컨티뉴어스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개념, 이 결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 이제 추가적인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요. VC 디멘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용어는 생소한데 여러분들이 3장에서 봤던 딥러닝의 표현력과 좀 상당히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표현력을 어떻게 정의를 내렸었냐면 어떤 딥러닝 모델이 만들어낼 수 있는 디시전 바운더리의 개수,
그게 어떻게 보면 표현력이라고 했었죠.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복잡한 펑션을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거하고 비슷한 건데 여기서는 이제 셔터링 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셋이 있는데 데이터 포인트가 X D개가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라벨이 D개가 있겠죠. 슈퍼바이즈 러닝을 지금 전제 가정으로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셔터링 한다라는 개념을 말로 설명하면 조금 복잡하고 그림으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이 간단한데 자, 세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다. 자, S가 X1, X2, X3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2차원의 인풋 데이터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리니어 모델이라고 친다 그러면 2차원 인풋인 경우는 핸들링 하려는 리니어 모델은 디멘전이 상수항 때문에 하나 더 늘어난다 그랬죠. 세타1, 세타2, 세타3가 있어야 돼요. 3차원 모델로 보통 다루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거는 사이드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이 세 개의 점에 우리가 만약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친다 그러면 이쪽에 그 할당이 될 수 있는 라벨의 총 가능한 콤비네이션의 가지수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세 개의 점이 있으니까 각각의 점에 라벨은 0 아니면 1이 할당이 될 수 있고 각 점은 서로 다 독립이죠. 그 말은 이게 중복순열이라니. 각 점의 개수만큼 반복이 되는 거고 그 안에서 가능한 개수가 넘버 2죠. 그러니까 2의 3승 8개 가능한 콤비네이션이 생긴다는 얘기죠. 생각해보면 쉽죠. 여기 8개 콤비네이션이 있죠. X가 0이고 동그라미가 1이라고 치면 그런 8개의 콤비네이션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all 000일 수도 있고 all 111일 수도 있고 뭐 001일 수도 있고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 그림에 다 있긴 하지만 즉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주 심플파이를 한 건데 주어진 데이터셋에 할당될 수 있는 가능한 라벨의 가지수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데이터셋을 극도로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3개만 따진 거지 3개의 경우지만 이게 100만 개가 있다고 쳐보면 여러분들 이제 상상이 가죠? 얼마큼 많을지 2의 100만 승만큼 가능한 콤비네이션이 생기는 여기 그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 3개의 점이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전제 가정은 우리가 리니어 모델을 쓴다고 전제 가정을 한 겁니다. 이 7장에서 다루는 이론들은 다 리니어 모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넌리니어한 건 이론적으로 너무 다루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리니어 모델을 썼을 때 정의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렇죠? 어떤 모델을 가지고 라지스트 셋이다. 네. 그래서 이게 2차원 인풋이니까 3차원 모델인 거죠. 3차원 모델인데 디시전 바운더리는 결국은 직선들입니다. 지난번 여러 번 설명했듯이. 그러면 모든 가능한 라벨 콤비네이션에 대해서 이 디시전 바운더리가 0이라는 그룹하고 1이라는 그룹하고 구별할 수 있는 옛날에 2장에선가 우리 exclusive OR을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면서 표현력 관련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싱글 레이어는 안 되고 투 레이어는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맥시멈이 아니고 그냥 3레이어면 모든 게 다 핸들링 가능하다 이런 결론까지 나왔었죠. 자, 그거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2레이어 정도면 이제 다 핸들링이 되는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싱글 레이어의 직선을 가지고 싱글 레이어 그러니까 그냥 직선의 식을 가지고 하이퍼플레인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n 플러스 1 디멘전의 직선을 하이퍼플레인을 가지고 모든 가능한 라벨들을
것들을 다 구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그거를 체크해 보자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때 최대로 구분 지을 수 있는 점의 개수를 VC 디멘전으로 정의를 내리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우 보면 all 제로는 바운더리를 0 이렇게 놓으면 되죠. 001은 이렇게 놓으면 되고, 001은 이렇게 놓으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세 개의 점은 이게 하나의 리니어 모델로 모조리 다 디시전 바운더리를 만들 수가 있다. 어떤 라벨들이 갖다 붙더라도. 자, 이게 그럼 VC 디멘전 3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파라메타가 3개인 경우의 모델에 대해서 인풋 디멘전은 2죠. 그러면 VC 디멘전이 4일 가능성이 있느냐를 확인해 봐야겠죠. 왜냐하면 점의 개수의 최대값을 VC 디멘전으로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4개의 점은 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 될까요? 안 될까요? 아까 사실은 정답을 이미 말해줬습니다. 여기 학생 4개의 점은 왜 안 될까요? 네? 왜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으로 생각하면? 네? 크게 얘기해보세요. 그쵸. XOR 같은 시츄에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4개의 점이 이렇게 있는데 요놈만 0이고 나머지는 다 1이면 아니다. 요놈 0이고 요거 1, 1이면 으로 저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죽었다 깨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크로스로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저런 케이스가 존재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4개의 점인 경우는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콤비네이션에 대해서 이게 그 디시전 바운더리가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디시전 바운더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영어로 셔터링 한다라는 얘기죠. 쪼갠다는 얘기입니다. 셔터링 한다라는 게. 그래서 4개의 점은 어떤 배치를 써도 상관없이 이게 불가능해진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 속에서 그러면 더 쉬운 게 저걸 일직선으로 배열하면 더 쉬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근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게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솔직히. 이게 더 쉬운 문제고. 왜냐하면 이렇게 2차원으로 분리가 돼 있으면 그래도 한 차원이 늘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는데 1차원에 이렇게 다 몰려 있으면 더 쪼개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XX가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어디를 자르더라도 이걸 자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직선으로. 뭐 이렇게 자를 수는 없는 거죠. 이건 곡선이 돼버리니까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곡선만이 유일하게 자를 수 있는데 직선으로는 곡선을 표현을 못하니까 좀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렇게 그냥 정상적으로 배치된 4개의 점은 죽었다 깨나도 직선으로, 즉 리니어 모델로 치면 3차원 리니어 모델로는 죽었다 깨나도 디시전 바운더리로 구별을 못한다. 그러니까 VC 디멘전은 정의가 뭐냐면 구별할 수 있는 최대 점의 개수, 데이터셋의 포인트의 개수를 정의를 VC 디멘전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VC 디멘전의 정의에서 약간 뭐 디테일한 점은 이런 케이스가 하나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셔터링하는 이런 시츄에이션을 하나만 찾으면 되지 3개 점이라도 셔터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도 하나 이렇게 이런 케이스에서는 되니까 되는 케이스만 있으면 그거를 카운트하면 된다는 얘기죠. 안 되는 케이스는 이런 거죠. 방금 설명한 직선 이런 3개의 점이 이렇게 놓였을 때 라벨이 뭐 0, 1, 0으로 넣어져 있으면 여기서도 죽었다 깨나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1차원 공간에 존재해 버리니까. 자, 그래서 이 VC 디멘전을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심심한 사람들은 집에 가서 그러면 이제 지금 3차원 예를 2차원 예를 들었는데 데이터 포인트가 3차원의 데이터 포인트다. XYZ
방식이 있고, 그럼 모델은 4차원이 돼야겠죠? 그러면 4차원 모델은 이제 평면이 되겠습니다. 평면을 가지고 셔터링 할 수 있는 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집에 가서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 4가 나온다는 걸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 VC 디멘전은 즉 데이터를 디시전 바운더리로 구별할 수 있는 데이터 포인트의 개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VC 디멘전 하고 이제 이를 이용해서 이제 이론을 전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쓰려고 하는 모델의 표현력과 아주 뭐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VC 디멘전을 이제 D라고 불러보자. 그냥 이렇게 대체를 해서 써보면 우리가 이제 파이나이트한 케이스에서 이 식을 유도했었죠. 식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식이죠. 이 식이 거의 머신러닝의 바이블 같은 식입니다. 저 식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굉장히 철학적이죠. 부분과 전체는 갭을 줄일 수 있다라는 엄청난 이론이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하여튼 리스펙트를 해야 됩니다. 저 이론은. 그래서 그 비슷한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엡실론과 엡실론 햇의 차이를 정확하게 유도를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유도해보면 이런 식에 비례한다는 걸 볼 수 있다. 이게 사실은 감마에 해당되는 숫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모든 게 확률적입니다. 이 안에 들어올 확률이 100%가 아니고 거의 100%에 가깝다. 원마이너스 델타에 가깝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랑 동일하게 이 항을 이쪽으로 빼내면 이게 뭐 당연히 바이어스 텀에 해당된다 그랬죠. 첫 번째 항은. 두 번째는 이게 바로 베리언스, 오버피팅에 해당된다. 즉 인피니트한 케이스, 즉 파라메타가 컨티뉴어스한 케이스도 이론들이 이미 나와 있다. 리니어 모델이지만은 결론을 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바이어스는 뭐 어떻게 보면 모델 사이즈가 작아서 발생하는 건 뭐 당연한 얘기고, 요 식이 이제 의미심장한 거죠. 자, 감마를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치면은 요게 감마에 해당되는 거죠. 감마고 이제 2감마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요게 감마라고 한다면 이게 일정하게 유지되려면 D는 이미 주어져 있는 거고 VC 디멘전으로 방금 정의된 걸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 그러니까 D라는 게 뭐냐면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모델의 표현력이니까 모델의 사이즈에 해당됩니다. 파라메타의 사이즈하고 뭐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모델의 사이즈는 정해져 있고 오버피팅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면은 n분의 d, d분의 m이라는 텀들이 있죠. 이게 콘스턴트하게만 유지되면 감마가 콘스턴트하게 유지된다는 걸 여기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이 충분히 크다고 하면 이 두 번째 항은 무시할 수 있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m과 d는 비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버피팅을 적절한 수준으로 낮추려면. 그래서 m하고 d는 비례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굿뉴스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한 내용인데, 지난 시간에 파이나이트 케이스의 그 파라메타의 디멘전 D하고 여기서 파인한 VC 디멘전 D하고 사실 전혀 다른 건데 거의 비슷하다라는 게 거의 경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VC 디멘전 카운트 해봤더니 대강 맞죠? 그러니까 3차원 모델인 경우에 VC 디멘전 3였고 3차원 공간으로 가면 4차원 모델인데 4차원 모델인 경우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보면 VC 디멘전 4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걸 일일이 컴퓨터로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 해보면 대략
이 파라메타의 개수에 VC 디멘전이 비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C 디멘전이 파라메타의 개수에 비례하고, 결국은 뭐냐면 모델 파라메타, 웨이트 파라메타죠. 이게 컨티뉴어스한 경우도 이 모델 파라메타의 개수에 비례해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배운,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이론 중에 뭐 어떻게 보면 몇 가지 결론 중에 하나인데, 여러 결론 중에 또 중요한 결론, 실용적인 결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와 모델 사이즈는 비례해서 늘려주지 않으면 오버피팅이 발생한다. 이거는 굉장히 실용적인 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프로젝트 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뭐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일단 테스트 에러 이런 게, 아니면 액큐러시가 제대로 안 나오고 있다. 그러면 뭐 빨리 파악을 해야 될 게, 내가 지금 현재 언더피팅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버피팅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면 쉬운 방법은 모델 사이즈를 좀 늘렸을 때 이놈이 비헤비어가 더 나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또 알 수가 있죠. 더 늘렸을 때 나아지면 언더피팅이 발생했던 거고, 또 늘렸더니 더 변화가 없거나 안 나아지면은 이거는 지금 오버피팅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이 이론에 기반해서 데이터 사이즈가 모자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요 수학적인 이론은 아주 아름답고 멋있는 이론이긴 한데, 전제 과정이 있다고 그랬죠. 전제 과정이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가 같은 종류의 데이터, 즉 같은 확률 분포를 갖는다는 전제 과정이 있는데, 현실 세계는 안 그렇다고 그랬죠. 현실 세계는 실제로 더 험난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살짝 다르거나 아예 많이 다르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그 음성인식 관련된 그런 사례들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실전에 한번 프로젝트를 이제 많이 해보면, 저는 뭐 산학과제로도 해보고 뭐 창업한 회사로도 이제 많이 해보면 AI가 실제 성능이 잘 안 나오는 케이스들이 빈번합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잘 나갈 것 같은데 실제로 가서 적용해보면 잘 안 나오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빈번한데, 분석을 해보면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오늘 이 이론의 배경이 됐던 그 가정이 현실은 안 맞는다는 얘기죠. 트레이닝 데이터와 실제 인퍼런스 데이터가 잘 안 맞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이게 첫 번째 성능이 잘 안 나오는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는 굉장히 또 우픈 현실인데, 어떤 거냐면 모든 머신러닝의 전제 과정이 뭐냐면, 슈퍼바이즈 러닝에 있어서 전제 과정이 뭐냐면 레이블들이 제대로 쳐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레이블들이 그라운드 트루스가 정말로 다 코렉트하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레이블링을 할 때 실제로 대부분의 많은 회사들이 알바생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알바생들이 뭐 큰 데이터인 경우 뭐 몇백만 정을 라벨링을 해야 되거나 뭐 그런 분석을 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 음성인식이면 뭐 음성 파일을 듣고 그거를 딕테이션 한다 그러죠. 받아 적어야 되는. 근데 알바생들이 이 프로페셔널한 전문가 의식이 있다는 문제가 없는데, 하다 보면 피로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나는 시간만 때우면 되니까 그냥 랜덤하게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모르면 찍듯이 그냥 대항대항 해버리는 케이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라벨의 한 10% 정도는 오류가 발생되는 라벨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 미스라벨된 이런 문제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약간 우리가 지난번에 AI의 몇 가지 단점들을 얘기했었죠. 뭐 adversarial attack 문제도 있고, 뭐 이런 데이터의 보안, 뭐 이런 리퀴지 문제도 있고 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단점이라기보다는 뭐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실제로 이런 데이터셋 자체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라는 점들을 여러분들 실전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에서 쓰는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그라운드 트루스가 이미 2차, 3차로 다 검증을 거친 거기 때문에 깨끗한 데이터들입니다. 굉장히 쉬운 데이터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1월에서 예상하는 거랑 여러분들 실제로 실험에서 얻는 거랑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현실은 안 그렇다는 그런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실전으로 들어갔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전제 과정이 깨지니까 코끼리 다리를 만졌을 때 맹인이 그냥 부분만 만진 거죠. 그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유추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둘 사이에 코릴레이션이 있다라는 전제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코릴레이션 있으면 잘 맞죠, 당연히. 이걸 코끼리라고 주장하면 되는데, 다리만 코끼리 다리고 위에 윗몸은 다른 걸로 대체될 수도 있으니까, 인공적인 구조물이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황당해지는 거죠. 그런 상황까지 포함해서 실전에서는 그러면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줄이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 거냐.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에러를 줄이는 전반적인 방법론을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레귤러라이제이션도 사실은 크게 한 3가지 정도 계열의 방법론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다이렉트하게 로스 펑션에 뭔가 제한을 가하는 방법. 그게 이제 오늘은 안 되겠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베이지안 방법에 의해서 그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 펑션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고리즘 자체를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딥러닝 학습하는 알고리즘. 대표적인 게 드랍아웃이라는, 또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런 알고리즘으로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자, 세 번째는 학습하는 방법론입니다. 학습하는 방법, 트레이닝하는 방법론인데, 이거는 뭐냐면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해서 트레이닝 로스 중간중간에 뭐를 체크를 하면서 가는 그런 방법론이 있다는 얘기죠. 이건 어떻게 보면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당연히 써야 되는 방법인데, 어쨌든 그냥 디폴트로 이건 무조건 써야 되는 방법입니다. 다른 것들은 옵션인데, 예를 들면 뭐 이런 로스 펑션에 뭐를 추가적인 항을 더하거나 드랍아웃을 하는 거나, 이건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필수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옵셔널하게 쓸 수 있는데, 원하면 쓰고 싫으면 말고. 근데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무조건 써야 되는. 왜냐하면 안 쓰면 바보 수준을 넘어서서, 안 쓰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제대로 머신러닝의 기본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의외로 또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실전에 있는, 이렇게 그런 사람들 있죠. 왜 가끔 뉴스에 나오는 성형외과 의사들 중에 가짜 의사들이 막 사고를 일으키고 이런 것처럼, 머신러닝도 좀 제대로 안 배우고 그냥 마구잡이로 엉터리로 배운 사람들이 실전은 강한데 이런 이론적인 기본 틀이 모자라니까 아주 기본 중에 센 기본인 이런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아예 모르고 스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 과목을 들었으니까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왜 해야 되고 이게 왜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지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이해하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 이제 쓰는 방법은 데이터셋 그 자체에 관련된 거. 즉 무슨 얘기냐면 아까 식에서 보면 오버피팅 또는 오버피팅과 그러니까 레귤라이제이션은 거의 뭐 같은 거라고 보면 되죠. 오버피팅을 줄이는 것과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데이터셋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데이터셋을 근데 이미 돈이 들어가는 거라 더 이상 늘리기 어려울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도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모아놓은 데이터를 변형을 해서 약간 인공적인 데이터를 추가를 하는 방법론 이런 것을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라고 한다. 가장 쉬운 것들은 뭐 어떤 영상으로 치면은 좌우 반전을 시킨다거나 로테이션을 시킨다거나 노이즈를 집어넣는 거나 뭐 또 우리가 6-2장에서 그 쉐이크넷에서 잠깐 나왔던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믹스업이라는 개념들이 있는데 그런 개념들이 이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계열에 해당된다. 그래서 7장이 두 파트로 나뉘는데 첫 번째 파트는 왜 트레이닝 에러와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의 갭이 발생하는가, 그리고 그 갭을 어떻게 줄여야 되는가에 대한 이론을 배운 거고, 세컨드 파트는 그러면 이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를 실용적으로 어떤 식으로 줄일 건가. 그래서 이 세컨드 파트가 굉장히 실용적인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 어떤 나중에 연구를 하든 기본 레시피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 모르고 덤볐다가는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 알고리즘이 100가지 성능을 낼 수 있는데 저런 레귤라이제이션을 적용을 안 해갖고 80%뿐이 못 내는 그런 케이스들이 실제로 허다합니다.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레귤라이제이션 안 쓰고 내 성능이 잘 안 나오네 이렇게 불평불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체크해 보기 위해서 꼭 체크해야 되는 단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